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2차 사과목 노동시장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61번. 우리나라 기업의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은, 네, 노사협의회는 이제 노동조합이랑은 또 다른 이제 협의체죠. 그래서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으로는 이제 1번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과 관련해서 이제 같이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하고요. 또한 근로자의 채용 배치, 교육 훈련에 대해서도 노사협의회에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임금 및 근로조건의 교섭과 관련해서는 이제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단체 교섭, 이제 노동조합과 이제 사용자 측 간의 교섭으로 다뤄지는 부분이고 노사협의회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 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 증진. 네, 이것도 이제 노사협의회에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이제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과 이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노사협의회는 우선 목적이 좀 다릅니다. 이제 노동자, 사용자 측이 협의하는 그 협의체잖아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목적이다. 초점이 미래지향적 이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임금 근로조건의 교섭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해당되지 않고요. 반면에 단체 교섭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교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성격이 다릅니다. 노사협의회 배경으로는 노조의 조직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쟁의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뭐 파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추가로 보면 이제 노사협의회가 있으면서도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협의회랑 이제 노동조합 활동이랑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한 이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뭐 불이익을 주거나 뭐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노사협의회랑은 아예 별개다. 노사협의회 당사자는 당연히 근로자,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위원이 되겠죠. 노사협의회 과정은 기업의 경영 상황 보고를 이제 사용자 측에서 하게 되겠고, 또한 안건에 대해서 노사 간 협의하는, 또 의결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단체 교섭은 이제 노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의 이제 교섭 행위가 단체 교섭.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 파업 등 뭐 보이콧 이런 행동으로 이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죠.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단체 교섭이 타결되면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노사협의회와 단체 교섭 차이점을 구분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실제 이제 이념형적인 구분이고 현실적으로 목적이나 대상의 경우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성격, 성향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이익의 증진이라는 목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62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네, 실업률 대책이네요. 1번. 직업훈련 기회 제공. 네,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취업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출 수 있겠죠. 2번. 재정 지출의 축소. 네,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거랑 확장하는 것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 이제 재정 지출을 확장한다는 의미는 이제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의미죠. 그리고 성장을 이제 촉진시키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재정 지출 확대는 금리 인하랑 연관이 되는 것이죠.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면,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시킨다는 것은 이자율을 낮춘다는 거죠. 이자율을 낮추면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대출을 더 많이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고용이랑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고용을 늘리면 투자를 늘리면 이제 취업률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겠죠.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재정 지출을 축소한다는 것은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대출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자가 높아지니까 돈을 덜 빌리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대출이 감소하면 고용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고용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고 취업률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 지출 축소는 긴축과 관련되고 금리 인상과 관련되고 이제 실업률 증가, 고용률 저하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실업률 대책과는 거리가 있겠죠. 네, 금리 인하는 이제 반대니까 재정 지출 확장, 성장 정책, 기업의 대출 증가, 고용, 투자 증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실업률 대책으로 금리 인하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법인세 인하. 네, 법인의 세금을 낮춰줌으로써 이제 그 비용 절감 통해서 또 고용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간접적인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실업률을 낮추는 대책과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네, 이거는 이제 암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차근차근 과정을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3번. 우리나라에 10개의 야구공 생산업체가 있다. 야구공은 개당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문제가 이거 줄을 치면서 좀 볼까요? 네, 10개의 야구공 생산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개당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야구공 생산 함수와 노동 한계 생산은 다음과 같다. 네, Q가 야구공 생산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구공 생산량은 이렇게 산출이 되고 또 노동의 한계 생산은 이제 이렇게 산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야구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근로자가 500명 있대요. 근로자가 500명 있다. 이들의 노동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네, 노동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야구공의 가격은 일정하대요. 균형임금 수준은 얼마인가? 균형임금 수준. 자, 이게 문제를 딱 보고 읽어보기만 해도 막 현기증이 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네, 차근차근 보면 이제 차근차근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복잡해 보여도 네, 전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면은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차근차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10개의 야구공 생산업체가 있대요. 그리고 개당 1,000원에 거래되고 있대요. 이건 일단 전제가 뭐예요? 10개의 야구공 생산업체라는 건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는 전제를 지금 알려주는 거죠. 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당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제 생산량과 한계 생산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생산량, 한계 생산. 야구공을 만드는 기술 근로자 500명. 근데 이거 500을 여기다 넣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L이잖아요. 근로자 수가. 500 넣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500이 아니라 이렇게 산출을 하려면 50명으로 해야 이게 정확한 그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이거 문제를 500명으로 저도 이게 정확한 시험지 원본을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 문제가 이렇게 500명으로 실제로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50명으로 해야 나오거든요. 혹시 이게 문제풀이를 하다가 500명으로 해서 답이 안 나와서 포기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잠깐 멈추고 50명으로 해놓고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되신 분들은 잠깐 정지, 짠! 그러고 뿅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50명이 있고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야구공 가격이 일정하다. 노동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노동 공급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노동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동 공급은 일정하다.
노동 공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0명의 노동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노동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의미죠. 네. 그러면 완전 경쟁이고 완전 경쟁 시장, 네, 하나 처리됐고 완전 비탄력적이다. 노동 공급량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럼 됐어요. 이제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균형 임금 수준. 자, 볼게요. 한계 생산이 뭐였죠? 한계 생산이라는 것은 여러 번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한 단위 늘릴 때 발생하는 생산량의 증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 투입을 한 단위 늘릴 때, 한 명 더 투입할 때 발생하는 증가량, 생산량의 증가량 또는 생산량의 변화량. 그래서 단위를 한 단위 투입을 늘리면 발생하는 생산량의 증가분이라고 했습니다. 한계 생산. 네, 그래서 한계 생산은 이거죠. 600-6L. 이게 한계 생산이다. 네, 괜찮죠? 그 다음에 그래서 600-6L개만큼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의미예요. 근로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50명이 50명을 넣었다. L이 노동자 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0을 넣었다 하면은 50명이 될 때 증가하는 생산량의 개수가 600-6 곱하기 5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600-6L개만큼 생산량이 증가한다. 한계 생산. 자, 그 다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에 대한 얘기 과거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가격이라면 이제 임금. 네, 기억나시나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지점이 균형 임금 수준이 된다. 자, 우리 이 그래프를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2021년 3차 75번 문제를 공부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수요 공급 곡선이죠. 이게 공급 곡선, 이게 수요 곡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라고 했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 지점. 여기서 가격이 결정된다. 언제? 완전 경쟁 시장일 때.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 노동의 수요 곡선과 노동의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임금이 결정된다. 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었어요.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MR, 한계 수입 곡선과 같은 의미다. 언제?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네. 그래서 그 앞에 2021년 3차 75번 문제에서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일 때가 아니라 이제 수요 독점인 시장일 때를 가정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일 때 가격 결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복습을 하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이제 이 수요 곡선의 의미는 한계 수입 곡선과 동일하다. Marginal Revenue라고 했죠. MR. 그래서 한계 수입의 곡선이 수요 곡선이 되고, MC, Marginal Cost가 되겠죠. Marginal Cost, 한계 비용 곡선은 이제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 즉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지점과도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지점이 균형 임금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이. 네. 이 지점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게 5,000원이다. 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면 우리는 균형임금 수준을 구해야 되니까 이게 균형임금이잖아요. 지금 완전 경쟁시장 맞죠? 균형임금을 구해야 되니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을 가정하고 임금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돌아와서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그리고 혹시 이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왜 같은 곳에서 그게 균형 임금이 되고 그것이 왜 그 최적의 이윤 극대화 지점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2021년 3차 73번 문제의 내용을 이제 다시 영상을 복습을 차근차근 해보시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지점에서 왜 이윤 극대화가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위에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복습 하실 분들은 이 문제 73번 문제를 다시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제 한계 생산 관련 문제예요. 네, 그래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균형 임금이 결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계 생산물의 가치,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라는 의미는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노동 한 단위 투입 비용이 되는 지점이라는 의미와 같아요. 왜냐하면 한계 비용의 의미가 뭐예요? 한계라는 개념 우리 계속 했죠? 생산 요소, 즉 노동을 한 단위 추가로 투입할 때 증가하는 비용이잖아요. 한 명이 더 늘어났을 때 증가하는 비용이 한계 비용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노동 한 단위 투입할 때 드는 추가 비용, 노동 한 단위 투입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한계 비용은 노동 한 단위 투입 비용과 같다. 그리고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수입이잖아요. 늘어나는 매출, 수입,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동 한 단위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수입이라면 이 한계 생산에다가 한계 생산은 이제 생산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이 5개라고 하면 한계 수입은 어떻게 구해요? 이 한계 생산 5개에다가 가격을 곱해야겠죠. 이 상품의 가격. 그래서 이 상품이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에다가 한계 생산 5개 곱했으니까 5,000원이 한계 수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즉 한계 생산물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값을 반영한 것이니까 이제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되는 거죠. 한계 생산에다가 가격을 곱한 것은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균형 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게 지금 혼자서 하니까 굉장히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계 생산물의 가치, 방금 얘기했죠. 한계 생산에다가 그 가격을 곱하면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 뭐예요? 이거죠. 600-6L. 그리고 가격은 1,000원.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한 내용이죠. 한계 생산에다 한계당 가격 곱하면 한계 생산물 가치, 그리고 한 단위 투입 비용은 1인당 임금이 되는 것이죠. 네, 추가 투입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세우면 한계 생산은 600-6L, 한계당 가격은 1,000원. 그래서 곱한 거죠. 그리고 1인당 임금이 된다. 그러면 근로자 수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고정이 돼 있죠. 50명. 네, 그럼 50명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600-6 곱하기 50 하면 300 곱하기 1000.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임금이 30만 원이 되겠죠. 이 지점이 3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이
이제 가격 결정이 된다. 언제?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네, 완전 경쟁 시장일 때 한계 수입, 한계 비용 MR과 MC 같아지는 지점이 균형 가격, 균형 임금 결정 지점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이제 이 식은 여러분들의 그 정신을 혼란하게 하기 위한 그냥 현혹되는 그런 수단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복습하시고요. 버리지 마세요. 이런 문제. 네. 이거는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64번. 최종 생산물이 수요자에 의하여 수요되기 때문에 그 최종 생산물을 투입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수요된다고 할 때 이러한 수요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수요가 수요되고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최종 생산물의 수요가 그 생산 요소, 노동이죠. 노동이 생산 요소가 되잖아요. 노동, 토지, 자본을 생산 요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이 생산 요소의 수요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수요가 파생돼서 노동의 수요가 발생된다라는 의미로 파생 수요라고 합니다. 네.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그래서 생산물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 네. 수요자의 수요가 커지면 노동에 대한 수요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생산물 수요에 의해서 파생된 수요, 파생 수요. 그래서 파생 또 같은 얘기로 이제 유발 수요라고도 합니다. 유발되었다. 생산물 수요에 의해서 유발된 수요, 생산물 수요에 의해서 파생된 수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또 다른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유효 수요 1번에 나와 있죠. 유효 수요라는 것은 구매력이 있는 수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 싶은데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 이게 실제로 유효한 수요가 되잖아요.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수요가 있는데 실제로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유효 수요입니다. 반면에 잠재 수요는 이 물건을 사고 싶어요. 사고 싶지만 구매력이 없는 수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수요가 되겠죠. 내가 구매력이 생기면 이게 실질적인 수요가 되니까 유효한 수요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잠재적인 수요다 해서 잠재 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64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5번. 합리적인 임금 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합리적인 임금 체계는 1번. 종업원에 대한 동기 유발 기능을 갖춰야겠죠. 동기 유발 중요합니다. 유능한 인재 확보. 네, 인재 확보를 할 수 있는 임금 체계가 합리적인 체계가 되겠죠. 보상의 공정성. 이것도 이제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유능한 인재 확보랑 보상의 공정성이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죠. 비슷한 맥락에서. 근데 이제 생존권 보장 기능이라는 것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네, 생존권 보장. 생존권 보장은 예. 약간 이게 그 최저임금 제도랑 좀 더 관련이 되겠죠. 네. 뭐 생계비 보장. 생존권도 아니고 그 생계비 보장인데, 네. 어쨌든 생존권 보장 좀 말이 세죠. 네. 어쨌든 합리적인 임금 체계의 기능과는 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정답은 4번. 66번. 던롭이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혹은 환경으로 지적한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던롭 시스템 이론입니다. 노사관계의 시스템 이론. 네. 다시 또 공부해 볼게요. 노사관계의 주체를 노, 사, 정 이렇게 규정한 거죠. 노사정, 노동자 단체, 사용자 및 단체, 정부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의 관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 기술적 특성,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 구조. 네, 이렇게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결정 요인. 그래서 이 주체, 세 주체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노동자, 노동조합. 말 그대로 노동조합이고, 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속으로 인해서 자연 발생된 비공식 조직도 포함을 한다고 했어요. 시스템 이론에서는 노동조합 플러스 자연 발생된 비공식 조직이 노동자, 노동조합이다.
그 다음 사용자 단체는 여기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소유주도 포함이 되고 또 경영자, 중간관리층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협회, 협동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관련된 주체들을 모두 포함한 게 사용자 단체예요. 네. 그리고 정부는 노동 관련 행정부서, 법원, 정부, 각종 위원회 이렇게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노사정 이 세 주체가 서로 관계가 결정되는 요인 세 가지라 그랬죠. 네.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노사관계 규제하는 여건 환경 세 가지. 1. 기술적 특성. 네. 생산 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질이나 양, 생산 과정 및 생산 방법 등이 이제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일까요? 네. 그 생산 현장에서 고유의 그런 생산 과정 방법이 이제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마찬가지 근로자의 질, 그 생산 현장에서만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로자의 역량, 그게 이제 근로자의 질이랑도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술적 특성, 그리고 시장 또는 예산 제약. 네. 마찬가지 제품 시장의 형태,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인지 독점 시장인지에 따라 이 제품을 우리 회사만 생산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이제 여러 경쟁 업체들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협상력이 달라지잖아요. 네. 비용과 이윤도 그렇죠. 이윤이 크게 남는지 적게 남는지에 따라서 이제 노사 협상 간에 서로 간의 이제 의견 조율의 그 여지도 다르고요. 그래서 시장 또는 예산의 제약이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력 구조, 사회 내 주체들의 세력 관계도 이제 노사의 관계에서 협상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시장 또는 예산 제약, 권력 구조, 이 세 가지가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던롭의 시스템 이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점으로는 이제 자본 노동 관계가 결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사용자 단체를 보면 경영자와 소유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사용자 단체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로 이게 묶여 있는데, 자본 노동 관계 결여라는 것은 이제 소유자, 자본 세력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 그렇기 때문에 자본 노동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보통 이제 경영과 노동자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노사 관계는. 네. 그런데 이제 자본 소유주, 오너, 네. 이런 자본 세력과의 관계가 설명이 부족하다. 같은 의미로 지배 종속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노사 관계의 시스템 이론 던롭이었습니다. 다시 간단히 요약하면 시스템 이론, 던롭의 시스템 이론은 주체를 노동자, 사용자, 정부, 노사정으로 규정을 했다. 주체를. 그리고 이제 이 노사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 세 가지라 그랬죠. 기술적 특성, 시장 또는 예산의 제약, 권력 구조, 이 세 가지가 노사 관계에 영향을 준다. 문제로 들어갈게요. 노사 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또는 환경으로 지적한 사항은 아닌 것은? 네. 시민의식이죠. 1번.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67번. 다음 표에서 실업률은? 네. 이거는 이제 진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보면은 딱 표 여러분들이 딱 그리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표죠? 네. 이거죠.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은 만 15세 이상 인구고,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는 취실이죠. 취업자, 실업자로 나뉘어진다. 네. 아직 기억을 못하고 계신 분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를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실업률이라는 것은 요거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잖아요. 네.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는 실업률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숫자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실업자 4만 명, 취업자 36만 명.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몇만 명일까요? 40만 명이 되겠죠.
그러면 40만 분의 4만. 이게 실업률이 되겠죠. 곱하기 100 해서 10%. 끝. 넘어갈게요. 68번. 필립스 곡선은 어떤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일까? 네, 필립스 곡선. 우리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은근히 경제학에서는 은근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말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요즘 뭐 좀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많이 또 보실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그런 이후로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 실업률. 네. 그래서 뭐 긴축 정책, 정부의 재정 정책 관련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실업률 뭐 거의 뭐 엄청 자주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실업률 간의 관계는 역의 상관 관계가 있다. 상충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필립스 곡선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임금의 상승도 말하고 물가의 상승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금 물가의 상승이 실업률과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래프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직선으로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물가는 낮아진다. 이게 또 그 경제 성장과 이제 그 긴축 이거와 또 관련이 있죠. 재정 확장과 긴축. 그래서 재정을 확장하게 되면 확장 정책을 쓰게 되면 이제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하지만 실업률은 이제 낮아지는 영향이 있고 이제 긴축 정책을 펴면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은 낮아지는 반면에 이제 실업률은 또 올라가게 되는 고용과 이제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아까 봤던 내용이죠. 그 내용의 이제 맥락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은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는 관계입니다. 넘어갈게요. 69번. 다음 중 최저임금제 도입의 직접적인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최저임금제. 일단 구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죠. 이제 임금을 균형임금보다 더 높게 강제로 책정을 하는 거죠.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이 그만큼 더 올라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직접적인 목적이기도 하고요. 생계비 보장이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죠. 생활 비용을 최저의 그런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 그 다음에 경영 합리화 유도. 네, 지나친 이런 저임금 정책으로 인해서 지나친 경쟁을 막고 좀 상식적인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고용의 확대는 직접 목적과 거리가 멀죠. 오히려 이제 고용이 줄어들 수 있죠.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간단히 살펴보면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목적으로는 소득분배 개선. 네, 그래서 지나친 저임금 해소하고 산업직종 지역 간 임금격차 완화, 계층별 소득분배 개선, 소득분배 개선의 효과, 그리고 공정한 경쟁 촉진 및 경영 합리화. 네, 방금 얘기했죠. 지나친 저임금 지양, 산업구조 고도화. 네, 그래서 생산 방법을 개선하고 경영 합리화 노력을 통해서 부가가치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하는 기대 효과가 있다. 노동력의 질적 향상. 이것은 이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노동자 생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 이제 재생산 효과죠. 자녀 교육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거죠. 이후에. 네, 그래서 생산력이 증대될 수 있다. 산업평화 유지 효과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쟁의를 방지한다. 경기 활성화의 기여. 네, 유효 수요. 아까 우리 공부했죠. 유효 수요가 뭐라 그랬죠? 구매력을 갖춘 수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죠. 구매력을 갖춘 이런 실질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고요. 복지국가 실현 궁극적으로. 그래서 네, 최저임금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70번. 다음 중 기업들이
승진 정체에 대응하여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승진 정체 1번 정년 단축. 네. 이제 그 승진이 적체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위의 계층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단축해서 이제 높은 직급의 인원들을 이제 감축하는 거죠. 그리고 2번 자회사에서의 파견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히 봤을 때 자회사에서의 파견이라기보다 이것도 좀 정확한 문제를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자회사로의 파견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회사로 파견하는 것. 네. 실제로 승진 정체가 기업 내에서 일어나면 자회사로 파견을 함으로써 높은 직급의 사람들을요, 이제 자회사로 파견을 함으로써 그 정체를 좀 해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자회사에서의 파견이라기보다 자회사로 파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조기 퇴직 유도. 조기 퇴직 유도는 마찬가지죠. 정년 단축, 조기 퇴직 유도. 이제 고령의 그 높은 계층의, 왜냐면 이제 기업이 이게 좀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는데 높은 계층의 승진이 정체돼 있으면 인원이 몰려 있는 거니까 퇴직 유도함으로써 이제 인원들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연봉제 강화랑은 이제 거리가 멉니다. 네. 연봉제 강화, 네, 랑은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없겠죠. 승진 정체랑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번까지 지금 공부를 해봤고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 71번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이론도 있었고 유효수요 관련된 이론, 필립스 곡선, 그리고 가장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아까 그 한계 생산, 한계 비용, 한계 수입 그 같다는 지점 이용해서 균형임금 계산하는 거. 네, 이게 가장 많은 시간 할애했는데 아마 이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굉장히 자세하게 해봤어요. 이해가 혹시 안 되셨던 분들은 다시 복습을 해보시고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